근데 요즘 연일 이 중앙 이슈가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 뉴스에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팟도 구독자 수가 28,000명 선에서 지금 약간 정체된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혹시 요즘에 뭐 볼만한 채널 있냐 그러면 고향신문 고향팟이라고 자신있게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고양시가 백석빌딩 부서 이전 예산 65억 원을 추경 예산에 기습 편성했습니다. 킨텍스 제3 전시장 착공에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혼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의 상반기 토지 분양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실제로 교통 개선에 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GTX 교통혁명의 그늘, 줄어든 마을버스로 교통약자들이 소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세 곳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사장 선거 결과를 보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고양시 의회에서 고양시 1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총 849억 원,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592억 원, 꽤 큰 규모가 편성이 됐는데요. 자,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65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시청 이전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이 예산 편성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사업 설명서가 뒤늦게 이제 좀 입수가 됐어요. 확인해보면 내용은 이런데요. 이전 대상이 일자리 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7개 실국의 3개 담당관, 총 30개 부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랑 기존 임차 사무실 원장 복구, 이사 비용 뭐 이런 것들 총 합해서 6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은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마친 다음에 올해 12월까지 부서 이전을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 30개 부서 규모를 이전을 한다. 왜 이걸 하느냐? 사업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업무 빌딩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청 부서들이 지금 따로 다 떨어져 있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의 부서 재배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 이전과는 무관한 별개 사업이다. 네, 이런 방식의 백석 업무 빌딩으로 부서를 재배치하는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시도는 이미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경 일주일 앞두고 예산이 확인되고 많이 바뀐 게 이게 뭐냐? 시의 상대로 이제 무슨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이제 좀 질타가 이어졌었고요. 그때 당시에 재산관리과장은 안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또 재산관리과장이 바뀌었어요.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이렇게 처음 확인이 됐다. 자, 그래서 이게 의원들도 좀 황당하다, 지금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게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 사실 시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확인됐던 사실이니까 이 의원들은 당연히 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최규진 의원이 이게 지적했던 내용이지만은 이전 사업비를 추경에 이 정도 규모로 올리는 것 자체가 애초에 추경 예산에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좀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추경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뭐 본 예산에 확정된 사업 중에 이제 부족한 거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부서 재배치하는 데다가 편성하는 게 맞느냐? 실제로 이제 이날 윤경진 기조실장도 매우 드문 사례다. 부서 이전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추경 예산이라는 게 결국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게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미리 뭐 설명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마치 무슨 비밀 작전 수행하듯이 하는 거, 자, 이거는 애초에 실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추측이 가능한데, 자, 이게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요진과의 손배소 과정에서 업무 빌딩 공실 문제가 불거진 그런 시점에서 또 이런 지금 예산안이 갑자기 잡혔단 말이에요. 무리수까지 두면서 밀어붙이는 게 요진과의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이렇게 불거졌었던 그 업무 빌딩 미활용 문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이 이번 예산안
예산을 밀어붙인 다음에 만약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의회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가 먼저 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당연하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던져버린 식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이거 봐라 활용하려고 추경까지 잡았는데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가 막아가지고 이제 시의 재정 손실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요. 백석 업무 빌딩의 이제 51%에 대해서는 원래 건물의 목적으로 명기된 대로 벤처시설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좀 함께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벤처시설 활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정말 이게 2년 만에 처음인데 이러면 시청 이전하겠다라는 그 이동환 시장의 구상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거 없다.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 벤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부서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인 거다. 시청 이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이전은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업무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다. 뭐 사실상 그 보도자료만 냈지 이 부분에 대한 뭐 상세한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100번 양보를 해서 이게 고양시가 법적으로 뭐 51%는 벤처시설로 쓸 테니 나머지는 제2청사로 쓰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 빌딩 활용이라는 게 종합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주 활용 목적은 벤처시설에 대한 활용이니까 그걸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일부 좀 부서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후순위로 배치가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우선 비어있는 공간에 시청 부서부터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이거는 선호가 완전 뒤바뀐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요 공실 책임을 우리 당에 떠넘기기 위해 가지고 던져버린 그런 예산안인 것 같다. 좀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앞으로 길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드네요. 지난주 3일간 열렸던 이 마지막 행정사무조사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지난번에 좀 궁금하게 물어봤던 게 이동환 시장이 과연 여기에 출석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죠. 사유선을 보면은 언론 인터뷰 때문에 못 간다. 대다수의 좀 사안들이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 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의중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매듭질 건 매듭지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있나요? 신년 기자회견 때 이동환 시장이 백석 시청 이전을 처음으로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고양시의 입장이 뭐냐면은 그때 발언이 향후 이전하겠다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냥 선언적 의미만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참. 이거 지방자치법 구조 위반 아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가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진작 됐었어야 될 시청 원안 사업 거의 2년 가까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면은 이게 GB가 해제될 지금 위기에 놓였는데 행정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긴 게 고양시는 벤석 업무 빌딩 벤처시설 활용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네. 근데 백석으로 시청을 이전하는 사업도 중단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네. 거기다가 신청사 주교동 원안 사업도 현재 중단된 거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모순되는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단이라는 그 조직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신청사 원안 사업에 대해서 네. 그날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 계속 하고 있다. 네. 당장 막 그냥 서둘러서 재개한다고 해도 내년에 이게 그린벨트 해제 전까지 과연 착공 일자라도 맞출 수 있을지 원한 그린벨트 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조금 추가 취재를 해주셔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미뤄졌던 킨텍스 제3전 시장이 이달 17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근데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전 시장에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썼던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전 시장 주차장 1943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이 킨텍스 제3전 시장 건설하는데 지금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차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년
킨텍스 측에서 1전 시장 주차장이 당장 급하잖아요. 대안으로 주변 CUG를 최대한 좀 활용한다는 계획은 이미 좀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뭐 1전 시장 인근의 창고 부지, 킨텍스 바이케이틀이라는 호텔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 옆에 공터, 3전 시장의 B전 시장. 요거는 이제 9월부터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현재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전 시장 뒤에 캠핑장 옆에 야외 전시장, 임시 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규모를 다 합하면은 한 6,400대 정도의 주차 규모가 나온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킨텍스가 보유한 1, 2전 시장 주차장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숫자상으로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주차장으로 설계된 데도 아니고 다 분산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불편과 혼란은 뭐 피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예측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임시 주차장으로 언급된 T3 부지 같은 경우는 9월부터는 이용할 수가 없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3전 시장 중에 B전 시장 9월부터 또 착공이 들어간대요. 네네. 이러면 또 2,290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양시 미래 부지인 요 C4 부지를 좀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주변에 원마운트랑 레이킨스 몰의 주차장을 또 같이 활용하는 방안, 특히나 이제 뭐 대형 행사 이런 것들 있을 시에는 네. 여기를 임시로 개방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이거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 C4 부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GTX-A 지금 임시 주차장도 일부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당장 대책을 마련한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불편이 조금 커질 것 같네요.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고향 방송 영상 밸리 인허가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2년이나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일산 테크노밸리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벌써 2차례나 연기를 했으면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임박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네, 2025년 상반기면 이제 뭐 진짜 불과 한 석 달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 토지 분양이 좀 불투명합니다. 자, 이유는 지난해 4월에 고양시가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을 요구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경기도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총 8,493억 원의 사업 예산 중에 65%를 경기도랑 GH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35%를 고양시랑 고양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고양시가 이 실시계획 변경안의 승인권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경기도와의 구체적인 협의, 조정을 거쳐야 이게 실시 계획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1년째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요구하는 이 실시 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일산 테크노밸리 면적 중에서 8%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면적을 넓혀달라라는 게 고양시의 요구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좀 들어봤더니 일산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그런 녹지 또는 도로 등 기반시설 또는 그 지식 기반시설 용지를 좀 줄여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면적을 늘려달라. 이거를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니 이걸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 자체는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첨단 기업 단지가 늘어나면 아주 좋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문제는 타이밍. 뭔가를 변경하려면 시간 걸리고 본 사업의 그런 진도에 이게 브레이크 걸리는 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경기도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미 2023년 8월에 실시 설계 완료하고 보고하고 같은 해 10월에 착공까지 했는데 이런 기본 뼈대를 고양시 요구가 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변경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경기도 관계자는 뭐 되도록 빠르게 사업 속도 내기 위해서 고양시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거 실시 설계 변경하려면 부서 간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다시 거쳐야 되고 정말 이게 어렵다라면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동환 시장은 뭐 일관되게 고양시에 이제 먹거리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올해 상반기에 고양시랑 경기도가 토지계획안 다시 마련하고 그래서 토지 공급하고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어쨌든 이 모든 사업들이 다들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가 추가 취재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프레스센터 갔다 오셨죠?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 토론. 뭐 제목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대강위 그리고 LH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기관 주체들 다 모인 자리인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던가요? 이제는 제가 GTX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는 토론에도 부담 없이 이렇게 취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날 토론 배경을 설명드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 이렇게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광역교통 여건을 좀 어떻게 개선해보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를 논의하자는 자리였어요. 보니까는 아주 관심이 있어서 저는 갔더니 이 자리에 이동환 시장님도 일기 신도시 시장을 대표해서 참석해서 직접 발제를 또 한 코너를 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제 내용은 또 뒤에 따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조웅래 서울대 개건연구원 발제자 중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광역교통 개선 사업비 확보 방안, 요 발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토론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그리는 거는 다 좋은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사업비인데. 그렇죠. 네. 구체적인 비용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꼼꼼히 한번 지금 현 제도상에서 짚어보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솔깃했는데, 가장 강조한 게, 자 여러분, 재건축은 사업 주체가 입주민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공공개발과는 진행 여건 또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 전제 조건을 여러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마치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쉽게 이해를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LH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떠올리면은 광역교통 분담금이 나와서 그 광역교통망이 사전에 이제 계획되고 그게 확보된 다음에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기 신도시 사업은 다르다. 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돈은 공공기여금이라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공기여금이 뭐냐 하면은 용적률 완화와 같은 도시계획 특례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되겠죠. 자, 여기가 어쨌든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거잖아요. 재산가치 상승분에 비례해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그러니까 고양시에 지불하는 돈, 그게 바로 공공기여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금액이 커요. 자, 그런데 이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광역교통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돈을 쓰면 되겠구나. 문제는 납부 시점입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 미리 이 금액을 뽑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언제 내도록 돼 있냐 하면 현행 규정을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기여금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준공검사 할 때쯤 우리의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다라는 게 그때서 비로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공공기여금을 그때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공기여금을 내는 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블록별로 돼 있잖아요. 블록별로 따로 내는 시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전체의 어떤 큰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블록에서 낸 광역 공공기여금을 하나 모아서 큰 금액으로 모아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과연 언제 가능할지 참 막연하고 먼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장 간단하게 설명 듣기만 해도 네. 질문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공기여금이 실제 기반 시설을 까는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 안 될 시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A라는 블록은 공공기여금을 20%, B, C, D, E 이렇게 해서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A, B는 했는데 C, D는 앞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못해. 그러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공공기여금의 핵심은 돈을 내는 주체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조합원들이 그 돈을 내면서 이 돈이 우리 마을을 위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를 까는데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날 토론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단계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계획을 계속 끊임없이 변경해 나가야 된다, 좀 원론적인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 기사로 따로 담았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시장님이 또 발제를 하셨는데, 네.
내용 뭔지 좀. 집은 많이 졌는데 광역교통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조목조목 강조해서 앞부분에 정말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홍보하시고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추진하겠다. 이거를 가장 이제 큰 앞으로의 플랜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로 지하화하는 게 이게 BC값이 뭐 0.35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경제성이 많지 않는 이런 구상이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아, 거기 가셔서 또 자유로 지하화를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걸로 그 다음날 보도자료 내셨다니까요. 아. 여기 가셔서 자유로 지하화를 강조했다라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근데 이게 마치 진짜 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것도 뒷부분에는 창릉 신도시의 호수공원 LH에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등 이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들으러 갔는데 한마디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GTX-A 개통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해드리고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한다고 여러 번 언급도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정책 이면에 나타나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곡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장동 내곡동의 이야기인데요. 유일하게 다니던 마을버스 한 대가 GTX 개통 이후 배차 간격이 2배로 늘어나 버렸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가장 수혜를 봐야 될 대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얻고 있다. 이런 뉴스 인데 남동진 기자님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하셨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왜 GTX 때문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사실 결과적으로 좀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고양시 대중교통 정책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의 대표적인 좀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대장동 내곡동 산왕동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좀 약간 취락지구들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좀 규제가 많은 좀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고양시 중심부에 좀 위치했지만은 되게 여러모로 모든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모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열악한 곳이에요. 특히나 이제 대곡역이랑 되게 거리상으로는 엄청 가까운데 정작 마을버스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딱 한 대 있어요. 072번. 네, 예. 지금은 A, B로 나누졌지만요. 그전에는 25분에 한 대씩 왔었어요. 그나마 이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사실 25분에 한 대씩 오면 이것도 기다리기 깝깝하긴 하지만 그나마 탈 수 있는 건데 이게 GTX 개통 이후에는 배차 시간이 이제 50분, 2배로 늘어가지고 50분으로 늘어나 버렸대요. 50분에 한 대 오는 버스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기다릴 생각도 안 하거든요. 아니 GTX 개통하면 대곡역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버스가 더 자주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마을버스는 오히려 줄었네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072번 원래 있던 노선이 A, B로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냐? 아까 말씀드린 내곡동, 대장동, 뭐 산왕동 등등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곡역이랑 화정역을 거쳐서 능곡까지 경유하는 좀 약간 노선이 긴 그런 노선인데요. 이게 GTX 개통 이후에 능곡 지역에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좀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수요가 늘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 B 노선을 이제 빼가지고 능곡과 대곡역을 직접 연결한 거예요. 나머지 한 대만으로 이제 A 노선을 운영을 한 건데 이 A 노선은 이제 기존의 내곡동, 대장동, 산왕동 분들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분들이 하나씩 다 지나서 대곡이랑 화정까지 화정역을 그냥 종점으로 하는 그런 노선으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2배가 된 건데 아니 이게 주민들 요구로 보자면 기존 노선은 그래도 뭐 늘리진 못해도 현상 유지를 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마을버스를 추가로 좀 이렇게 배치하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시에서 맨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있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 거고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사실상 이 지역 주민들 뭐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답답하겠어요. 청소년이나 노인 같은 이런 좀 교통 약자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을버스가 유일한 발이죠. 네, 대곡역이나 곡상역까지 걸어간 다음에 지하철을 직접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가 거의 2km 이상씩 떨어져 있는 먼 거리이기도 하고 도로 인프라나 뭐 인도 이런 것들도 엉망이기 때문에 길이 되게 불편해요. 학생 한 명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07A 개편된 이후에는 아예 버스 이용 자체 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20분씩 그냥 역까지 걸어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안 그래도 지난주 고양시 버스 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기획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킨텍스역, 대곡역 연계버스 늘어나고 또 GTX 운행 간격도 단축되고 K패스도 도입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면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정작 이렇게 교통소외 지역은 오히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네요. 좀 한편으로 보면은 고양시 마을버스 정책이 갖고 있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이제 지역구의 정민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봤대요. 우선 마을버스 업체에게 배차 시간을 좀 늘려줄 수 없냐 이렇게 당연히 접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버스 업체 자체도 워낙 영세한 곳인데다가 고양시가 지금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다 여기가 이제 흑자 노선이라서 뭐 그렇게 늘려도 괜찮은 건 모르겠지만은 고양시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노선들이 다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 교통 인프라, 특히나 대중교통이라는 게 이 시민들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청소년들과 노인들 같은 경우 대중교통 없이는 중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이런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민영제라는 이유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럴 바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 준공영제나 공영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서민금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MG 새마을금고인데요. 고양시에도 고양 동부새마을금고, 또 일산 새마을금고, 고양 누리새마을금고, 이렇게 세 곳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시 3개 새마을금고 모두 현역 이사장님들께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이제는 뭐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나름 또 속을 들여다 보면은 이 선거들이 좀 치열하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되게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역사가 60년이 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모든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을 새로 뽑는 동시 첫 선거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곡씩 좀 살펴봐 드리면, 우선 고양시 세 곳 중에서 고양 동부 새마을금고는 유일하게 김재수 현 이사장님이 단독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 3선 임기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양 누리 새마을금고, 여기는 현역인 김재진 후보가 7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도전자인 김동균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습니다. 앞에 두 개 선거는 원사이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좀 치열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현역인 그런 황진선 현역 이사장, 그리고 전 이사장인 홍두표 후보, 이 두 분이 리턴 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 맞대결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짜 주변에서도 누가 될지 몰라 라고 이렇게 막 예측 불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득표율이 52.4 대 47.6, 박빙의 승부 끝에 황진선 현 이사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선되신 세 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